자, 이제 우리 17페이지 등원 흡습 탈습 곡선 봅시다. 자,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이제 수분 파트에서 가장 단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이해해 보시면 되고 각 영역별로 특징을 보시면 됩니다. 자,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보시면 읽어보면서 갈게요. 식품을 대기 중에 두면 탈습 또는 흡습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즉 상대 습도와 평형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등원 흡습 곡선이란 일정 온도에서 평형 수분 함량과 상대 습도 또는 수분 활성도와의 관계에서 식품 쪽으로 흡습되는 경우의 곡선을 말해요. 그걸 등원 흡습 곡선.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등원 이와 반대로 식품으로부터 탈습되는 경우의 곡선을 등원 탈습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원 흡습 탈습 곡선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역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 S자형 곡선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S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역 S자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자형 하면 안 되고 역 S자형, 특히 등은 흡습 곡선이 비슷하게 생겼죠. 요렇게 생긴다거나 요렇게 보면은 이게 역 S자형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일한 수분 활성도에서 식품의 수분 함량은 흡습 과정에서 보다 탈습 과정에서 더 높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보세요. 동일한 수분 함량에서 여기 지금 여기 동일한데 누가 더 높아요? 이게 위에가 이게 탈습이고요. 이게 흡습이거든요. 그래서 탈습이 흡습보다 더 높죠. 그리고 그냥 생각을 했을 때도 지금 여기가 수분 활성도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품에 예를 들어 뭐 채소다. 그러면 원래 있던 식품은 수분 활성도가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을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뺐을 때와 다시 흡수했을 때 생각했을 때 탈습 곡선이 더 높이 있겠죠. 또한 대부분의 식품에서 흡습 과정에서 화정과 탈습 과정은 가역적이지 않으므로 등원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건 이제 정말 쉽게 설명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선을 말렸어. 그러면은 생선을 말렸다가 다시 말려놓으니까 되게 딱딱한데? 질긴데? 다시 원 생선으로 만들어 볼까? 물에 한 이틀 동안 담가놨어. 썩겠죠. 그죠? 물이 다시 들어가서 팔딱팔딱 생선처럼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탈습을 했지만 다시 흡습을 했을 때 원 상태로 동일하게 회복하지 못하면 이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이를 이력 현상, 영어로는 히스테레시스라고 합니다. 또는 이력 현상이라고 부른다라고 하죠. 자, 이러한 이력 현상은 식품 건조 시 표면의 모세관이 수축되고 파괴되어 수분 흡수 시 탈습되었던 수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이력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도대체 왜 물에 이렇게 충분히 담가놨는데 오징어를 말렸다가 다시 생 오징어처럼 그런 느낌 받고 싶은데 아무리 담궈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뭘까? 왜 이런 이력 현상이 일어나느냐라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을 때 학설이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한데 첫 번째는 잉크바틀. 잉크병 이론이라고 해서 잉크바틀 이론하고 그다음에 개방기공 학설. 요 두 가지가 제일 유력합니다. 이 개방기공 학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코어 이렇게 말하죠. 이 두 가지 이론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냐면 잉크병 이론 같은 경우는 잉크병을 아마 우리는 지금 요즘에는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뭐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여기에다가 잉크를 찍은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독수리 발에다 묶어주는 뭐 이런 정도의 영화를 봐야 잉크병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면 잉크를 엎으면은 나오지만 다시 잉크를 넣을 때 다시 이 병이 좁아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온 만큼 다시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나갔을 때 다시 흡습이 되어도 원위만큼 들어가지 못하니까 잉크병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개방기공학설 같은 경우에는 이 탈습 과정 중에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물이 있던 그 부분이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 있던 공간에 물이 빠져나가면 수축이 되면서 다시 그 조직이 그러니까 약간 변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물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리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형이 와서 예전에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개방기공학설입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력 현상이 난다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이 곡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원 밑에 파란색 곡선이 이제 흡습 곡선입니다. 흡습 곡선인데요. 이런 이 곡선들에는 다시 세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여기 첫 번째 영역과 두 번째 영역과 세 번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요. 보시면 첫 번째 영역은 0.25까지, 그다음에 두 번째 영역은 약 0.8까지, 세 번째 영역은 0.8에서 1. 자, 그래서 0에서 0.25, 0.25에서 0.8, 0.8에서 1 이렇게 요 정도의 숫자로 요 수분활성도로 영역을 나누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영역에 따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온 흡습 곡선의 영역별 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영역 1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식품이 수분 활성도가 0에서 0.25 정도밖에 수분이 없다라는 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수분 함량 말고 수분 활성도를 표현했을 때 0.25는 진짜 거의 낮은 이 1영역에 해당하는 식품은 뭐 비스켓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굉장히 물이 적은 그 영역부터 봅니다. 자, 이 1영역은 수분 활성도는 0.25 이하가 되고요. 자, 이때 수분은요,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느냐면 이온 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온 결합. 영역 1에서는 이온 결합을 하게 되고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영역에서 존재하는 물의 형태는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결합수. 자, 식품 성분과 물 분자가 카복실기나 아미노기와 같은 극성 부위에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자, 결합수의 형태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식품의 성분과 함께 이동을 하는 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용매로도 작용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다, 물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수분은 그런 특징 가집니다. 얼지 않고 용매로도 작용하지 않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써져 있는 BET 영역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BET는 영역 1과 영역 2의 경계 부근이라고 되어 있죠. 자, BET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단분자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분자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식품에 따라서 다르지만 0.3에서 한 0.4 정도를 말하기도 하는데 0.3 정도, 요거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품에 따라서 BET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영역과 2영역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영역은 우리가 거기를 안 읽었네. 단분자층 형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냐면 지금 요게 식품이에요. 식품인데 이 식품에 지금 물이 뜨문뜨문 있죠? 즉 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식품이 있을 때 하나의 층이 이거 하나니까 이 층 이름이 뭐겠어요? 당연히 단분자층이겠죠? 그래서 이 단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역, 즉 아직 단분자층이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이 단분자층을 만들고 있는 아주 작은 함량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성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 분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드문드문 채워지다가 물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품에 물 분자가 쭉 다 채워지겠죠. 그러면은 이 식품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의 단분자층이 다 채워진다는 거야. 이때 다 채워진 이때의 이름 뭐라고? BT 영역 또는 BT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포인트가 보통 식품에는 한 0.3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져 있어서 이 1영역과 2영역의 사이 뭔지 알겠죠? 1영역은 단분자층 형성 영역, 2영역은 다분자층. 이제 하나의 층을 형성 다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층이 생기니까 다분자가 되겠죠. 이런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기 때문에 1영역과 2영역 사이가 되고요. 그래서 근데 숫자가 0.3이다 보니까 저한테 또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선생님 0.3이면은 2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2영역에 있어도 되고 1영역에 있어도 되고 그 사이예요. 그 경계라고만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이렇게 1영역과 2영역 사이에 있는 부분, 이걸 BT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보시면 1영역에서 특징, 유지식품의 산패가 쉽게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지식품 같은 경우에는 식품 성분에 이렇게 이제 지방, 유지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유지식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지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 산소와 반응하는 거 우리가 산패 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산패라는 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머릿속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지질 가서 다 배우지만 물이 많으면 산패도 잘 일어나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물이 아예 없잖아요. 그럼 또 산패가 잘 일어나요. 요 부분. 자, 요거는 뒤에 이제 이 그림을 할 때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또 나왔으니까 잠깐 봐야 돼. 스포예요, 스포. 이 곡선을 보시면 이렇게 배불뜨기처럼 유지의 산패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반응이 이쪽에서 잘 일어나고 이쪽에서 잘 일어나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되게 천천히 낮게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즉 물이 되게 없어도 잘 일어나고 물이 많아질수록 잘 일어나는데 어떠한 지점에서는 가장 적게 일어나는 지점이 있더라. 그 지점이 뭐다? 요 BT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BT 지점에서 가장 낮게 일어나고 즉 뭐냐면 아까의 곡선을 다시 그려보면 이게 이렇게 얘는 여기에서는 잘 일어나고 BT에서 낮아졌다가 다시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진 지점이 어디다고? BT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품 성분에 물이 너무 적으면 산패가 오히려 잘 일어나고 물을 한층 정도 쏴주잖아요. 그러면 산패가 잘 안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 오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그림처럼 공간이 비어 있으면 산소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가 있겠죠. 유지식품에 또는 햇볕이 광선이 닿을 수가 있는데 물이 한 층을 딱 덮고 있으면은 이걸 좀 차단해 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산패가 더 적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물 분자가 더 많아지면 산패는 또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지점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지식품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지식품하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1영역이 2영역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 뭐 저장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틀린 표현은 아니게 되는 게 요 유지식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뭐 저장성이 되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1영역에 비해서는 저장성이 더 좋은 영역이 사실은 2영역이에요. 그래서 1영역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을 아예 빼버리면은 굉장히 품질이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식품 성분이 이렇게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오히려 조금 저장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영역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다분자 이제 자, 그래서 분자가 이제 여러 층이 생기죠.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 0.25에서 0.8 사이를 말하게 되고요. 단분자층을 이룬 물분자와 다른 물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죠? 단분자층을 먼저 이룬 이렇게 하고 위에 또 물분자들이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게 되는 것을 다분자층 형성 영역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영역에 비해서 조금 식품의 물성이 더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수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유연한 작용이 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영역에서는요. 우선 주요 결합, 이 친구는요. 주로 수소결합. 여기 보이긴 잘 보이죠? 지금 이게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이게 우리 빔으로 쏘주는 이 빔이 너무 화질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강분들은 지금 엄청 잘 보이는데 동강에 이 내가 쓰는 글자들이 잘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바깥에 자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쓰고 있고 까만 글자들은 잘 보이니까 요건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많이 표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빔 프로젝트가 좋아가지고 자, 그래서 보시면 수소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 분자와 물 분자가 결합을 하니까 수소결합이 주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형태의 물도 결합수의 형태인데요. 1영역보다는 조금 더 결합이 약하다라고 해서 책에 따라서는 준결합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문제에서 싸그리 다 얘를 결합수 1, 2영역을 결합수라고 해도 틀리지 않고요. 3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수이기 때문에 달라져요, 확실히. 자, 준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화학 반응과 미생물의 성장 속도가 낮아요. 자, 이 물의 양이 이제 0.8 이하기 때문에 아까 생각해 보세요. 건조 과일이 0.72에서 0.8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그래프만 보다 보면 식품과 접목이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 반응이 활발히 효소 반응도 물이 있어야 잘 일어나거든요. 효소 반응 잘 안 일어나고요. 미생물의 성장 속도도 낮아요. 그 이유는 또 뒤에서 다시 설명 갑니다. 미생물이 자라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하고 또 저장성이 가장 좋은 영역, 별표. 그래서 이 영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뭐냐면 식품의 안전성. 이 안전성은 미생물이 잘 증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세이프티 같은 의미도 있고요. 안정성, 스테빌리티 같은 의미도 있어요. 얘가 이제 어떤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안정성도 높다. 또 그러면은 저장도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성도 되게 좋은 영역이다. 1영역에 비해서 저장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또 수분을 가지고 있어서 물성도 조금 부드러워진다. 정도. 자, 그 다음에 영역 1과 영역 2의 물은 방금 설명했던 이 물은요. 일반적으로 퍼센트를 표현했을 때 5% 이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프의 3분의 2를 차지하다 보니까 물이 되게 많은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95% 가까이는 우리가 수분에 있는 물의 95% 가까이는 3영역이고요. 이 나머지 5% 정도가 1, 2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잘 이해가 되면 내가 이제 등원 흡수 곡선이 이해가 됐구나.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은 난 뭔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하시고 무한 질문을 올리시면 서로 손해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뒤쪽에 수분의 내용들 또 뒤쪽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보신다거나 반복해서 다시 꼭 들어보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잘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듣거나 수분은 계속 나오거든요. 물의 형태라던가 식품의 상태 이런 것들 나오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나는 분명히 잘 이해가 될 거다. 선생님을 믿고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중간수분식품이라는 표현이 있죠. 자, 이 중간수분식품은 영역 2 정도, 특히 0.6에서 0.8 사이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지닌 식품을 말하게 되는데 뒤에 보충 설명이 있습니다. 자, 3영역으로 갑니다. 자, 모세관 응축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3영역 같은 경우에는 0.8 이상의 물을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근데 1이 지금 물이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자면 0.8부터 1 사이를 3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3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물은 대부분 자유수입니다. 자유수이고요. 식품의 모세관과 같은 미세 구조의 수분이 응결하는 영역, 그래서 우리가 모세관수라고도 합니다. 자유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요. 자유수니까 뭐예요? 동결이 가능하겠죠. 동결이 가능하고 또 유동성, 움직일 수 있는 유동성도 크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등원 흡수 곡선에서 가장 기울기가 큰 부분 맞습니다. 저는 조금 완만하게 그린 편인데 교재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고요. 흡습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보시면 여기 정도에서 여기까지 쭉 치솟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가장 큰 영역이 3영역이고요. 자, 자유수기 때문에 당연히 용매로 사용이 가능하고 화학 반응이라든가 효소 반응도 잘 일어나고 미생물도 증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인 작용, 생물학적 작용을 보니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겠어요? 요 3영역입니다. 3영역. 그리고 대부분의 식품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로 특징, 그림, 그다음에 결합 양식, 그다음에 무슨 물의 형태, 이런 것들을 그다음에 또 저장성이 좋은 영역, 떨어지는 영역, 그다음에 이런 영역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끝나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이제 수분 활성도를 배웠잖아요. 자, 수분 활성도를 배웠는데 이 수분 활성도와 이제 우리가 식품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수분 활성도가 낮아져서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어떠한 변화 패턴이 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올 수가 있고 각각의 이제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 항목들이 보기 하나하나씩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가수분해 반응이다, 유지의 산화 반응이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이런 식의 항목이 나왔을 때 그 그림의 그래프의 패턴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자, 보시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조직감뿐만 아니라 효소작용, 화학반응, 미생물의 생육 등 식품의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식품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생물의 성장입니다. 자, 미생물의 성장과 증식.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분 활성도는. 그래서 성장 및 번식의 한계를 설명할 때 수분 함량보다는 수분 활성도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증식할 수 있는 최저 수분 활성도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저. 이 정도 물은 있어야 세균이 자랄 수 있어 라는 의미예요. 최저 수분 활성도가 얼마다고? 0.9다고. 자, 이런 표현은 뭐냐면 세균은 0.9 이하에서는 증식이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0.9 이상으로 높은 식품에서 세균이 자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효모는 0.88, 곰팡이는 0.80.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0.9, 0.88, 0.8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데서 증식이 가능한 친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건성 곰팡이는 0.65. 내건성 곰팡이, 내삼투압성 효모는 0.6 이렇게 이런 좀 특수한 아이들이 있다. 여기까지 5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5개의 숫자. 근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요즘에 미생물도 가르치고 있긴 한데 이 미생물에 있어서는 사실은 예외가 너무 당연하고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또는 일반적인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여기에 세균, 효모, 곰팡이를 외우시면 되고 특수한 아이들이 사실 실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1-5의 표를 보시면 수분 활성도의 이제 그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가 나오면서 순서대로 잘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게 식품화학도 마찬가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상반기 그 위생직 그 경기도 문제에서 효모가 0.85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은 단순암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틀렸네? 하고 혼자 나 이거 찾았다 하고 답을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단순암기가 위험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미생물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했던 게 미생물은 진짜 이거보다 낮을 수도 있고 효모가 0.8인 경우도 있고 딱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도 0.85가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찍으면 안 되고 다른 보기를 다 봤는데 다 맞는 표현인데 하나만 0.85.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 노리고 낸 거고요. 0.85도 진짜 틀린 내용이 있잖아. 그럼 이건 맞다고 생각하고 출제자가 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출제자가 이렇게 낸다고 해서 이의제기 먹히지 않아요. 효모가 0.85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식품화학 문제 중에는 내삼투합성 내건성 곰팡이가 내건성 효문가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미생물 파트가 아닌 이런 식품화학에서는 곰팡이와 효모가 진균으로 같이 싸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효모와 곰팡이를 같이 진균 쪽으로 가서 같이 표현해도 또 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삼투합성 효모, 내건성 곰팡이 막 이런 부분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형이 와도 이게 진짜 답인지 다른 보기들과 꼭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미생물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숫자를 꼭 기억해 두셔서 누구누구 항목인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2번 보시면 효소 반응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높은 경우 효소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기본 패턴은 뭐냐면 물이 많아야 효소 반응도 잘 일어난다. 대부분의 효소는 가수분해 효소처럼 자 대부분의 효소는 다 가수분해 같진 않지만 가수분해가 대표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가수, 물을 줘야 분해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수분해 효소처럼 수분 활성도가 높으면 반응 속도가 잘 일어나게 되는데 높아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의 효소는 그러니까 이 수분 활성도가 0.85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활성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가수분해 반응과 관련돼서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 사실 이 그래프가 진짜 그냥 그 책에 있는 그래프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밖에 실험을 안 한 건지 그래프 여기서 끝나 있어요. 여기 그러다 만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분해 반응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효소 활성 있잖아요. 초록색 효소 활성 그래프를 보셔도 되고 가수분해 같은 경우에 두 개의 그래프를 봐도 좋은데 이 초록색 그 효소 반응을 보시면 0.85 이하에도 조금 내려가긴 할 때 이 그래프 패턴을 너무 자세히 봐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너무 자세히를 보지 않고 그냥 패턴 정도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숫자로 표현할 때는 0.85 이하 정도 내려가면 활성이 떨어진다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8호 이상으로 조금 많아야 반응도 잘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밀레이즈라던가 페놀 옥시데이즈라던가 포옥시데이즈 같은 것들이 속하게 되고 예외가 하나 나와 있죠. 라이페이즈. 자, 라이페이즈는 지방 가수분해죠. 지방 가수분해. 리파제라고도 하는 이 라이페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1에서 0.3 거의 극히 없는데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예외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친구가 작용할 때는 정말 수분이 낮은 환경에서도 이 친구가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패턴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친구입니다. 이게 비효소적 갈변 반응 패턴인데요.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말 그대로 효소가 없이 어떠한 물질이 원래 흰색이었는데 아니 흰색이라고 원래는 갈색이 아니었는데 갈색처럼 갈색화됐다라는 뜻이에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 말은 효소로 인해서 갈색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해요. 이거는 비효소적.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는 대표적으로 마이야르 반응하고 뭐 카라멜 반응, 아스코브산 산화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이야르 반응 같은 예시들을 잘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이야르 반응은 수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너무 낮게 되면 이 친구가 말 그대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기질인 당과 아미노산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써져 있죠. 마이야르 반응은 뒤에 가서 메커니즘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당하고 아미노산이 있어야 반응이 일어나요.
이거 기질이라고 표현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너무 적으면 얘들이 저기 있는지는 알겠는데 이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수분 함량이 많아질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점점 올라가면 반응이 조금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분 활성도 0.6에서 0.7이 되게 되면 갈변이 여기 최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갈변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식품에 수분 활성도가 0.7 이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수분이 적은 식품보다 오히려 더 갈색이 진하게 빨리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대 반응 속도에 이때가 최대 반응 속도예요. 그러면 수분이 더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약간 그래프가 꺾인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수분 활성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기질이 물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희석돼서 반응 속도가 다시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보시면 이때 제일 많이 그러니까 물의 양도 촉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질이 만나서 반응이 많이 일어나다가 더 물의 함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조금 희석이 돼서 이 그래프가 떨어진다라는 패턴 이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지의 산화 봅시다. 이거는 앞에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어요. 유지의 산화는 수분 활성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BT, 아까 나왔던 거죠. 담분자 층보다 수분 활성이 낮은 영역, 즉 1영역에서는 산화 속도가 증가하는 반면 담분자 층에서는 가장 낮은 산화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유지의 산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장 낮아지는 한 이렇게 BT 정도 요 정도가 가장 낮아지게 되고 요거보다 낮으면 그래프를 잘 보세요. 반응 속도가 이렇게 크게 그리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응 속도가 더 올라가죠. 또 이제 여기보다 물이 많아져도 반응 속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포인트 BT에서 유지의 산화 속도가 가장 낮다. 그 다음에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BT보다 낮은 포인트. 그래서 BT보다 낮은 영역, 이 1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유지의 산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쵸? 이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요거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해 못해요. 나만 못하나? 아니야. 대부분 못해. 자,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원래 그래프는 지금 선생님이 요렇게 그려놓으니까 마치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1영역만 잘라서 얘기해 볼게요. 수분 활성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표현을 근데 그림으로 이제 이해한 다음에 표현으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 왜 시험에서는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글씨 표현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즉 영역 1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의 산화 속도는 감소하고 이 부분을 제일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해하셨죠? 수분 활성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지의 산화 속도는 감소하고 BT 영역에 도달하면 산화 속도가 최소가 된다. 이후 수분 활성이 증가하면 유지 산화 속도가 증가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BT보다 높은 지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유지 산화 속도가 증가하고 BT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수분 활성도가 증가할수록 유지 산화 속도가 감소합니다. 안 틀렸죠? 랩이 성공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알았는데 왜 그러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식품에 수분이 전혀 없는 경우 지용성 물질과 산소는 직접 만나 자동 산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 수분 활성도가 증가해서 물 분자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단분자층을 형성할 경우, 즉 BET를 형성할 경우 지방의 산패가 가장 적게 발생하게 되는 지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첫 번째 이유. BET에서 유지의 산패가 적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 유지의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과산화물과 식품 표면의 물 분자가 수소 결합으로 복합체를 형성해서 과산화물의 분해를 억제하거나 첫 번째, 두 번째, 산화를 촉진하는 금속을 수화시켜 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산화가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지의 산패와 관련돼서 가사나물의 역할이 있거든요. 뒤에서 나오지만 여기를 이제 가사나물을 이제 수소결합으로 이 분해를 이 친구가 막 분해하는 것을 억제한다거나 또 우리가 유지의 산패에서 제가 오랑캐라고 자주 표현하는 이 금속은 아주 미량만 있어도 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금속을 이제 수화물로 만들어서 조금 억제한다. 어디에서? BT에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분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에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 아까 내가 영역 2에서 말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저장성이 증가하지만 수분 활성도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식품의 기호적인 것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저장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이제 아까 설명했었죠. 중간 수분 식품은 수분 활성도가 0.65에서 0.8 정도. 책에 따라서는 0.6에서 0.9인 친구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식품으로 적당량의 수분을 함유하면서도 미생물의 증식은 억제되어 식품의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식품을 말한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 영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는 뭐 잼이라던가 젤리, 건조 과일, 양갱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품들을 중간 수분 식품이라고 한다. 자, 이제 수분은 다 살펴봤고요. 자, 이제 탄수화물 두 번째 파트 탄수화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탄수화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탄수화물 파트는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 그 공부도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질문도 엄청 많이 옵니다. 사실 아주 두려워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부 때도 많이 배웠듯이 단당류가 있고 뭐 이당류, 소당류가 있고 다당류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나오냐? 다당류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실제적으로 다당류가 많이 나오게 돼요. 아까 이제 탄수화물은 뭐 3문제에서 5문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탄수화물은 이제 수업에 그 교재 내용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냐면요. 첫 번째 단당류. 이 탄수화물, 그다음에 지질, 단백질 모두 그 어떤 패턴이냐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점 많아져서 가장 큰 형태 이렇게로 이렇게 분류 우리가 어떠한 그 탄수화물을 분류하는 요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공부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이제는 조금 내가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서 딱 그 뭐 단당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당류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쫙쫙쫙쫙쫙 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가장 나이 많은 거 아시죠? 선생님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할 수 있어요. 자, 단당류가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당 유도체를 같이 조금 살펴봐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당 유도체가. 두 번째는 이당류. 그리고 소당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교재에서는 소당류라고 해서 이당류와 3당류, 4당류를 이렇게 합쳐서 저는 표현을 했거든요. 책에 따라서는 그냥 이당류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이사카라이드인데 이건 올리고 해가지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세 번째는 다당류가 나오죠. 자, 다당류가 나오는데 다당류는 이제 거대 파트로 다시 둘로 분류를 하게 돼 있어요. 크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단순 다당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합 다당류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러면 단순 다당류는 뭐냐면 어떠한 하나로만 다당류를 이루고 있는 거고 복합 다당류 같은 경우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별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 다당류와 복합 다당류를 기준으로 각각을 쫙 배우게 되고요. 이 중에서 단순 다당류 중에 가장 핵심은 누구이겠어요? 당연히 스타치, 전분에 대한 내용, 전분의 구조, 전분을 이루고 있는 성분, 전분의 호화, 전분의 노화, 호정화, 그다음에 전분의 다항화 이런 전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습득하시면 되고요. 복합 다당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는 펙틴입니다. 펙틴의 구성 성분, 펙틴을 분해하는 효소, 펙틴의 겔 형성 이런 것들이 메인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네, 그쵸? 이렇게 하니까 3가지만 공부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몇 주에 걸쳐서 공부한다는 거. 자, 이제 개요 및 분류부터 봅니다. 자, 이렇게 거대 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또는 이제 새로운 영양소에 딱 들어가면 이 아이가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냐, 어떠한 분류가 되어 있냐를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리세요. 밑그림을 잘 그려야지. 그잖아, 우리도 연필로 밑그림을 잘 그려야 그 다음에 크레파스나 색칠해도 이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을 잘 장립을 해갑시다. 자, 정의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데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탄수화물은 3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 3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율이 1대 2대 1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탄소, 수소, 산소가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C 그다음에 아니지. 이거부터. CH2O M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CM2ON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2가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왜? 1대 2대 1이잖아요. 그래서 CH2OM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하나 하면 되잖아요. CmH2ON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어떤 거냐면 M하고 N은 같은 수예요. 그 다음에 둘 다 정수다라는 단서를 같이 써주죠. 이렇게 이제 이 구조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반식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거의 예시를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포도당 나왔었죠. 탄소수가 6개인데 그러면 산소도 당연히 6개. 그 다음에 수소는 12개겠죠. 그래서 1대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당도.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규칙을 잘 지킨 거고요. 우리는 이제 조금 예외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예외라는 건 뭐냐면 이 규칙인데도 탄수화물이 아닌 거. 아니면 탄수화물인데 이 규칙이 아닌 거. 이런 게 예외겠죠. 그럼 첫 번째는 C3H6O3입니다.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근데 탄수화물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락테이트, 젖산입니다. 젖산. 이 젖산인 경우인데도 이렇게 규칙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외는 C2H4O2. 이 친구는 뭐예요? 초산이에요. 그죠? 초산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이런 규칙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5, C가 5니까 5니까 수소는 10이겠죠. 그 다음에 산소도 5여야 돼요. 근데 산소가 4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은 뭐냐면 데옥시리보스입니다. 자, 데옥시리보스는 우선 리보스 같은 경우가 C5 이 공식을 지키고 있는 친구예요.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옥시를 했어. 대옥시. 산소를 잘랐어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하나 뜯었어. 떼냈어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게 되면 2개라는 의미고요. BE를 쓰게 되면 분해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리보스에서 산소를 하나 뜯었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산소가 사로 바뀐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당이에요. 당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지만 예외도 있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3가지 원소다. 두 번째는 1대 2대 1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탄수화물은 분자 내에
한 개의 알데히드끼 또는 케톤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은 작용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용끼 보시면 알데히드 CHO를 가지거나 케톤 CO를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 알데히드나 케톤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꼭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뭐를 가냐면 수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산기. 여기 OHK.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계속 그리게 되겠지만 그 포도당의 구조식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수산기가 엄청 많이 있죠. 이런 식으로 수산기를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를 우리가 탄수화물이다라고 합니다. 그죠? 탄수화물이라고 말하는 규칙 한번 잘 살펴봤죠. 이런 아이들을 탄수화물이라고 한다. 자, 10분 쉬었다가 특징부터 보겠습니다.